위기는 늘 한순간에 터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변수들이 조용히 쌓이다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폭발한다. 한국 경제 역시 표면만 보면 안정적이다. 금리는 관리되고 있고 환율은 일시적으로 출렁일 뿐이며 주가는 언제든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뉴스의 헤드라인이 아니라 지표의 틈새에 숨어 있다. 모두가 부동산 가격과 기준금리만 바라볼 때 시장 깊숙한 곳에서는 유동성의 질이 변하고 있고 외화 의존 구조는 점점 경직되고 있다. 당위 자금이 장기 부채를 떠받치는 구조 낮아 보이는 CDS 프리미엄 뒤에 숨은 외환 만기 불일치, 그리고 가계와 기업의 현금 흐름을 동시에 압박하는 고정비 구조는 과소평가된 차에 방치되어 왔다. 이런 위험은 위기 때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평온한 시기에도 서서히 경제의 회복 탄력을 갉아먹는다. IMF 외환위기 이전의 한국도 그랬고, 아르헨티나와 그리스 역시 숫자는 괜찮아 보였지만 구조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지금 우리가 묻지 않는 질문이 있다. 가장 위험한 변수는 무엇이 터질지 예측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는 바로 그것은 아닐까.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 경제의 가장 과소평가된 위험을 찾기 위해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안정의 전제를 하나씩 되짚어 보려 한다. 여기서부터 불편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위기의 징후는 언제나 조용하게 나타난다. 폭락이나 붕괴가 아니라 지표 간의 미묘한 어긋남으로 시작된다. 최근 한국 경제에서 가장 먼저 감지된 변화는 금리 그 자체보다 금리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기준금리는 동결되거나 소폭 조정되지만 시중 자금 금리는 점점 더 민감하게 흔들린다. 이는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다. 동시에 환율은 단기 이벤트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외화 조달 비용이 구조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지 않는다고 안심하기엔 이르다. 과거 위기 사례를 보면 CDS는 언제나 마지막에 반응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상 신호는 거래량에서 먼저 나타난다. 가격이 버티고 있을 때 이미 거래는 마르고, 금융기관은 담보 가치보다 현금 회수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한다. 기업 쪽에서는 흑자를 내면서도 현금이 부족한 현상이 늘어난다. 매출은 유지되지만 운전자금 조달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런 징후는 각각 보면 사소해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발생할 때 경제는 이미 균형을 잃고 있다. IMF 외환위기 직전 한국도 금리, 환율, 부동산 기업 부채가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문제는 그 연결고리를 아무도 진지하게 보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지금 한국 경제에서도 비슷한 징후들이 다시 포착되고 있다. 아직 위기는 아니다. 하지만 위기의 방향은 이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 충격은 하나의 사건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 변수들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현실이 된다. 먼저 금리가 오른다. 금리 인상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자금의 이동 경로다.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면 생산과 투자를 떠받치던 유동성은 급격히 말라간다. 이때 환율이 불안해지면 외화 부채를 가진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담은 동시에 커진다. 환율 상승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상환 능력의 문제로 바뀐다. 여기에 부동산이 더해진다. 담보 가치가 정체되거나 하락하기 시작하면 금융 시스템은 즉각 방어적으로 변한다. 대출은 줄고 망이는 짧아진다. 이 과정에서 CDS 같은 위험 지표는 아직 조용하다. 시장이 위험을 인식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물 경제는 이미 충격을 받고 있다. 기업은 설비 투자를 미루고 고용은 보수적으로 바뀐다. 가계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를 줄인다.
이 모든 변화는 서로를 증폭시킨다. 한 부문의 위축이 다른 부문의 현금 흐름을 압박하고 다시 금융 경색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경제 충격의 작동 원리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회복 능력이 서서히 사라진다. 위기는 이 순간에 이미 시작된 것이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과소평가된 위험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더 분명해진다. 아르헨티나는 오랫동안 재정 적자보다 외화 유동성 구조의 취약함을 간과했다. 페소화 표시 지표는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달러 유동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작은 외부 충격에도 금융 시스템이 흔들렸다. 그리스 역시 국가 부채 비율만 문제가 아니었다. 유로존이라는 안전망 안에 있다는 믿음 속에서 실질적인 성장 기반과 현금 흐름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무시되었다. 터키는 고금리 정책과 단기 외자 유입으로 시간을 벌었지만 만기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환율 충격이 반복적으로 경제를 강타했다. 베네수엘라는 더 극단적인 사례다. 자원이라는 확실한 수입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 신뢰와 유동성 관리가 무너지자 경제 전체가 붕괴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위기의 원인은 모두가 알고 있던 문제가 아니라 위험으로 취급되지 않던 변수였다. 외화 만기 구조 유동성의 질 통화 신뢰 같은 요소들은 숫자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번 균형이 깨지면 회복은 매우 어렵다. 한국 경제가 이 사례들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위기가 발생하는 방식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지금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렇다면 이 구조적 위험은 한국 경제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기업과 가계의 행동이다. 금리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도 실제 체감 금리는 계속 높아진다. 이는 유동성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은행은 대출을 줄이지 않더라도 조건을 강화하고 만기를 짧게 가져간다. 기업은 흑자를 내면서도 투자 여력이 사라진다. 환율 변동성은 수출 기업에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외화 조달 비용이 함께 오르면서 중소기업과 비주력 산업에는 부담으로 돌아온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난다. 거래가 줄고 자금 회전 속도가 느려진다. 이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현금 흐름을 둔화시킨다. 가계는 이자와 고정비 부담으로 소비를 줄이고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를 체감한다. 이 과정에서 실업률이 급등하지 않아도 경제의 체력은 빠르게 약화된다. 겉으로는 버티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회복 능력이 줄어드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가장 위험한 지점은 바로 여기다. 위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안도감 속에서 구조적 압박이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숫자는 아직 괜찮아 보이지만 방향은 이미 바뀌고 있다. 이런 구조적 위험 앞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언제나 딜레마에 놓인다. 금리를 내리면 환율과 외화 유동성이 흔들리고 금리를 유지하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 실제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자체보다 유동성 관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기 시작한다. 공개시장 조작은행 자본 규제, 완화 외화 유동성 공급 장치 같은 보이지 않는 수단들이 동원된다. 정부 역시 재정 지출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려 하지만 이 또한 지속 가능성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단기 부양은 가능하지만 구조를 바꾸지는 못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경험했던 교훈은 명확하다. 위기 대응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를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와 정책은 언제나 단기 성과에 끌린다. CDS가 안정적이고 국가 신용 등급이 유지되는 동안
근본적인 외화 만기 구조나 유동성 질 개선은 뒤로 밀린다. 중앙은행의 메시지는 점점 추상적으로 변하고 시장은 이를 안정 신호로 해석한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커진다. 정책이 시장을 안심시키는 동안 구조적 압박은 계속 누적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만능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보아왔다. 구조적 위험은 것이 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삶으로 스며든다. 금리 상승은 단순히 이자 부담을 늘리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같은 고정비 비중이 높은 가계일수록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소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삶의 질이 먼저 흔들린다. 자영업자는 더 빠르게 압박을 느낀다. 매출이 줄어들기 전부터 금융비용이 먼저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업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기 전에도 고용 안정성은 이미 약해진다. 이런 변화는 통계에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의 심리와 행동에는 즉각적인 영향을 준다. 사람들은 장기 계획을 미루고 현금을 확보하려 한다. 이는 다시 경제 전체의 유동성을 더 빠르게 위축시킨다. 위기는 이렇게 개인의 선택을 통해 증폭된다. IMF 외환위기 당시 실업률 수치보다 더 큰 충격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가장 과소평가된 위험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경제를 바라보는 신뢰의 변화다. 이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어떤 정책도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 한국 경제의 진짜 시험대는 바로 개인이 느끼는 이 미묘한 균열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위기를 예측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이다. 개인에게 필요한 전략은 거창하지 않다. 먼저 자신의 현금 흐름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자산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고정비와 변동비의 구조다. 금리 변화에 즉각 반응하는 부채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어도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냉정하게 계산해야 한다. 환율과 글로벌 금융시장은 멀게 느껴지지만 결국 수입 물가와 생활비로 돌아온다.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일이다.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외형 성장보다 유동성 확보가 생존의 기준이 된다. 이 시기에는 기회보다 리스크 관리가 더 큰 수익을 만든다. 과거 위기에서 살아남은 개인과 기업의 공통점은 정보를 빨리 알아서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행동을 바꿨다는 점이다. 위기는 반드시 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충격은 언제나 치명적이다. 이 다큐멘터리가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가장 과소평가된 위험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그리고 그 위험을 인식하는 순간 선택지는 분명해진다. 여운을 남기는 마무리는 아직 이르다. 왜냐하면 이 위험은 단기간에 사라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가 마주한 과소평가된 위험은 특정 지표의 급변이 아니라 구조가 굳어가는 속도에 있다. 금리와 환율이 잠시 안정되면 안도감이 먼저 퍼지지만 그 사이 유동성의 질은 더 나빠질 수 있다. 당위 자금에 의존한 안정은 오래가지 않는다. 글로벌 금융 환경이 바뀌는 순간 그 취약성은 한꺼번에 드러난다. 과거 IMF 위기 이전에도 경고는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과도한 우려로 치부되었다. 지금도 비슷하다. 위험을 말하면 비관론자가 되고 침묵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구조가 반복되는 한 위기는 형태만 바꿔 다시 등장한다. 이 다큐멘터리가 강조하는 마지막 핵심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경제는 결국 사람의 선택으로 움직인다. 정책 결정자 기업 가게가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구조는 바뀐다. 가장 위험한 것은 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같은 선택을 반복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시작이다. Continue를 누르는 순간 우리는 다음 단계로 들어간다. 지금까지 드러난 위험의 실체는 점점 더 분명해진다. 그것은 하나의 숫자나 사건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퍼진 의존 구조다. 한국 경제는 성장 과정에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 문제는 효율이 높아질수록 완충 장치는 얇아진다는 점이다. 기업은 재고를 최소화했고 금융기관은 수익성을 위해 만기를 압축했다. 가계 역시 미래 소득을 전제로 한 선택을 반복해왔다. 이 구조는 평상시에는 강점처럼 보인다. 그러나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취약성으로 바뀐다. 글로벌 자금 흐름이 바뀌는 순간 유동성은 가장 빠르게 빠져나간다. 환율은 이를 즉각 반영하지만 이미 내부에서는 자금 경색이 시작된다. 이때 정책 대응은 속도보다 신뢰가 중요해진다. 시장이 정책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유동성을 공급해도 효과는 제한적이다. 과소평가된 위험이란 바로 이런 신뢰의 기반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아직 그 결과를 보지 않았을 뿐이다.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는 언제나 한 가지 공통된 착각이 존재한다. 아직 숫자가 버티고 있다는 믿음이다. 성장률이 급락하지 않았고 실업률도 통제되고 있으며 금융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이미 경제의 성격은 바뀌어 있다. 위험을 감수하며 확장하던 국면에서 손실을 피하기 위해 움츠리는 국면으로 이동한 것이다. 금융기관은 신규 대출보다 기존 대출 관리에 집중하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며 현금 보유를 늘린다. 가계는 소비를 미루고 저축을 선택한다. 이 선택들은 모두 합리적이지만 동시에 경제 전체의 속도를 늦춘다. 유동성은 존재하지만 흐르지 않는다. 이것이 과소평가된 위험의 핵심이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이 국면이 길어질수록 경제는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해진다. 작은 사건 하나가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IMF 위기 이전 한국도 바로 이 지점에 있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 글로벌 금융 환경을 함께 놓고 보면 이 위험은 더 또렷해진다. 미국과 유럽의 통화 정책은 단순한 금리 수준이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다. 긴축이 끝났다는 기대가 반복해서 나오지만 유동성의 기준은 이미 바뀌었다. 과거처럼 쉽게 풀리는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 변화는 신흥국과 개방 경제에 더 빠르게 영향을 미친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외화 자금은 위험에 민감해졌고 작은 변동성에도 이동한다. 환율이 급변하지 않더라도 외화 조달 비용은 서서히 상승한다. 이는 기업의 투자 판단을 보수적으로 만들고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만든다. 동시에 글로벌 자산 시장의 변동성은 심리를 압박한다. 주식과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면 사람들은 소비보다 방어를 선택한다. 이 선택은 합리적이지만 경제에는 부담이 된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과소평가된 위험은 바로 이 글로벌 변화에 대한 적응 속도다. 환경은 이미 바뀌었는데 행동은 여전히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다. 이 간극이 길어질수록 충격은 더 커진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은 특정 산업이나 계층에 먼저 집중된다. 대기업과 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완충 장치를 갖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변화에 즉각 노출된다. 외형상 매출은 유지되더라도 원자재 가격, 인건비, 금융 비용이 동시에 오르면
수익 구조는 급격히 흔들린다. 특히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차입 구조는 작은 금리 변화에도 현금 흐름을 압박한다. 이때 문제는 파산이나 폐업이 아니라 지연이다. 결제는 늦어지고 투자는 멈추며 고용은 보류된다. 이런 지연은 경제 전반에 전염된다. 금융기관은 이를 연체 위험으로 인식하고 다시 대출 조건을 강화한다. 악순환은 조용히 진행된다. 통계에는 아직 위기가 나타나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체감된다. 과소평가된 위험은 이렇게 특정 지점에서 먼저 현실이 된다. 이 신호를 단순한 업종 문제로 치부할수록 구조적 충격은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시장의 반응은 늘 실물보다 늦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시장이 조용하면 위험도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과소평가된 위험이 쌓이는 국면에서는 오히려 변동성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거래가 줄고 참여자가 줄어들면 가격은 안정된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이 안정이 신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회피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위험을 감수하려는 주체가 사라질수록 시장은 얇아지고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릴 준비 상태가 된다. 한국의 채권 시장과 부동산 금융에서도 이런 조짐이 나타난다. 금리가 급등하지 않아도 스프레드는 넓어지고 우량과 비우량 자산의 차이는 빠르게 벌어진다. 이는 위험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위험이 선택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신호다. 이런 환경에서는 정책 한마디 글로벌 이벤트 하나가 과도한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 과거 여러 국가의 위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장면이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시장이 조용할 때다.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서 구조적 긴장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시선을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자. 이 구조적 긴장은 어디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날까? 바로 가계와 기업 금융기관을 동시에 연결하는 부채의 형태다. 부채의 총량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채가 어떤 조건으로 존재하느냐다. 변동금리 비중 만기 구조 담보 의존도는 위기 시 충격의 강도를 결정한다.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연체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금리와 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금리가 장기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자산 가격이 횡보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상환 능력의 여유가 줄어들고 금융기관은 방어적으로 변한다. 이때 나타나는 것은 대규모 붕괴가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압박이다. 대출은 갱신되지만 조건은 나빠지고 자금은 남아있지만 접근은 어려워진다. 이런 환경에서는 위기가 숫자로 드러나기 전에 이미 경제 활동이 위축된다. 과소평가된 위험은 바로 이 지점에서 현실이 된다. 보이지 않게 진행되지만 되돌리기에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진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한다. 왜 이런 위험은 반복해서 과소평가되는가? 이유는 단순하다. 구조적 위험은 즉각적인 고통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금리가 조금 오르고 대출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지며 소비가 서서히 줄어드는 변화는 위기로 인식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상화 과정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 정상화가 누적될 때 나타난다. 경제 주체들은 이미 방어 모드에 들어가 있지만 정책과 담론은 여전히 성장과 회복을 전제로 움직인다. 이 괴리가 길어질수록 충격은 커진다. 과거 그리스와 터키도 구조 개혁의 필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위기가 눈앞에 오기 전까지는 행동하지 않았다. 한국 역시 지금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단기 안정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구조를 바꿀 것인가. 과소평가된 위험의 본질은 경제가 아니라 결정의 문제다. 어떤 선택을 미루고 있는지, 무엇을 보지 않으려 하는지가 결국 결과를 만든다. 구조를 바꾸는 일은
언제나 비용을 요구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제는 가능한 한 늦추려 한다. 그러나 지연의 비용은 보이지 않을 뿐 사라지지 않는다. 한국 경제에서 이 비용은 점점 기회비용의 형태로 나타난다. 투자는 줄고 혁신은 느려지며 위험을 감수하려는 자본은 해외로 향한다. 금리와 환율이 안정되어도 생산성은 회복되지 않는다. 이는 자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은 숫자로 측정되기 어렵지만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 기업은 신규 사업을 보류하고 가게는 장기 지출을 미룬다. 금융기관은 규정을 강화하고 정책은 메시지를 조심스럽게 다듬는다. 이 모든 선택은 합리적이지만 동시에 경제의 역동성을 약화시킨다. 과소평가된 위험은 이렇게 서서히 성장의 바닥을 낮춘다. 위기가 오지 않아도 손실은 발생한다. 그리고 이 손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하기 어려워진다. 경제가 다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점점 더 커진다. 이 지점에서 선택의 대가는 이미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더라도 완화할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일까? 답은 거창한 해법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에 있다. 먼저 정책과 시장이 바라보는 기준을 바꿔야 한다. 성장률이나 자산 가격이 아니라 현금 흐름의 지속성과 망위 구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기업은 매출 확대보다 비용 구조와 유동성 여력을 점검해야 하고, 금융기관은 담보 가치보다 상환 능력의 변화를 더 민감하게 보아야 한다. 가계 역시 자산의 평가액이 아니라 월 단위 현금 흐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변화는 단기간에 체감 성과를 내지 못한다. 그래서 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그러나 위기 이후에야 시작되는 구조 조정은 언제나 더 큰 고통을 동반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겪었던 급격한 조정이 그 예다. 과소평가된 위험을 다룬다는 것은 공포를 조장하는 일이 아니다. 불편하더라도 미리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조정하는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를 예언하는 능력이 아니라 변화의 신호를 인정하는 용기다. 이 용기가 없다면 다음 충격은 또다시 예상보다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되짚어보면 항상 하나의 공통된 장면이 있다. 모두가 대비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정작 준비된 것은 많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계획은 있었지만 실행은 느렸고, 경고는 있었지만 행동은 미뤄졌다. 한국 경제에서도 유사한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구조적 위험은 갑작스러운 붕괴보다 정책과 시장의 대응 속도를 시험한다. 환율이 급등하지 않아도 외화 유동성은 긴장 상태에 들어갈 수 있고, 금리가 더 오르지 않아도 자금 조달 여건은 악화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될 때다. 하나씩 보면 관리 가능해 보이지만 함께 움직이면 대응 여력은 급격히 줄어든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선제적 판단이다. 수치가 악화된 뒤의 대응은 언제나 비용이 크다. 반대로 불편한 신호를 인정하고 조기에 조정하면 충격은 분산된다. 과소평가된 위험은 이렇게 선택의 타이밍을 요구한다. 지금은 아직 선택할 시간이 남아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제 논의를 한 단계 더 좁혀보면 이 위험이 정책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 착시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많은 정책 판단은 평균값에 의존한다. 평균 금리, 평균 부채 비율, 평균 소득 증가율은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기는 항상 평균이 아닌 가장 약한 지점에서 시작된다. 일부 기업의 만기, 집중 특정 계층에 고정비 과중, 특정 금융상품에 쏠린 유동성은 통계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이 착시는 정책 결정자뿐 아니라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 모두가 평균을 믿는 동안 취약한 고리는 점점 더 얇아진다. 위기가 발생하면 문제는 한 부문에서 시작되지만 빠르게 전이된다. 금융은 실물로, 실물은 고용으로, 고용은 소비로 이어진다. 이 연결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긴장 상태에서는 매우 빠르게 작동한다. 과소평가된 위험이란 바로 이 연결성을 무시하는 태도다. 각 부문을 따로 보면 안정적이지만 함께 보면 불안정한 구조. 한국 경제가 마주한 진짜 질문은 지금 평균이 안전한가가 아니라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에 있는가이다. 이 질문을 외면하는 한 위험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 가장 약한 고리는 언제나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아니라 아직 버티고 있는 곳에 숨어 있다. 당장 연체가 발생하지 않고 실적도 유지되지만 여유가 사라진 영역이다. 한국 경제에서는 이 지점이 가계와 중소기업, 그리고 비은행 금융 부문이 만나는 교차점에 존재한다. 은행권은 규제와 자본 여력이 있지만 비은행권은 상대적으로 유동성 관리가 취약하다. 여기에 가계의 변동금리 대출과 기업의 단기 차입이 얽히면 작은 충격도 크게 증폭된다. 이 구조는 평소에는 효율적으로 작동하지만 한번 균형이 흔들리면 회복이 느리다. 문제는 이런 취약성이 단기간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숫자는 유지되고 시장은 조용하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점점 더 많은 선택지가 사라지고 있다. 위험을 감당할 여유 시간을 벌 수 있는 여유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여유가 동시에 줄어든다. 과소평가된 위험은 이렇게 여유의 소멸로 나타난다. 위기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대응할 공간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얼굴을 드러낸다. 이 단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심리의 변화다. 경제는 숫자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대와 두려움에 의해 방향이 바뀐다.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면 행동은 빠르게 달라진다. 소비는 줄고 투자는 미뤄지며 현금 보유가 미덕처럼 여겨진다. 이 변화는 합리적 선택의 집합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유동성을 더 빠르게 고갈시킨다. 특히 한국처럼 가계 부채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는 심리 변화의 파급력이 크다. 주택 가격이 급락하지 않아도 거래가 멈추는 순간 시장은 경직된다. 기업 역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장기 계획을 접고 당이 생존에 집중한다. 이때 정책 신호가 조금만 엇갈려도 시장은 과민 반응을 보인다. 과거 아르헨티나와 터키에서 위기가 가속화된 결정적 계기 역시 심리의 전환이었다. 숫자가 무너져서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 흔들렸기 때문이다. 과소평가된 위험은 바로 이 심리적 임계점이다. 한번 넘어가면 되돌리기 어렵고 정책의 효과는 급격히 떨어진다. 지금 한국 경제가 서 있는 위치는 아직 그 선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거리는 생각보다 짧을 수 있다. 심리적 임계점이 가까워질수록 경제의 시간 개념은 달라진다. 평소에는 느리게 움직이던 변화가 어느 순간부터 급격히 가속된다. 금리 인상은 한 번 더 있을지 없을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의 문제로 바뀐다. 환율 역시 방향보다 변동성 자체가 부담이 된다. 이런 환경에서는 작은 뉴스 하나, 해외 시장의 변동 하나가 과도한 반응을 불러온다. 한국 경제는 개방도가 높기 때문에 이 속도 변화에 더 민감하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긴장하면 외화 자금은 먼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그 과정에서 실제 위기 여부와 상관없이 자금 조달 여건은 빠르게 악화된다. 기업과 가게는 이에 대응해 더 보수적인 선택을 하고 이 선택은 다시 경기 둔화로 이어진다. 중요한 것은 이 국면에서
정책의 효과가 점점 약해진다는 점이다. 금리를 내리거나 재정을 투입해도 심리가 돌아서지 않으면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다. 과소평가된 위험은 이렇게 시간의 속도를 바꾼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가 느끼는 변화의 속도가 달라졌을 때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IMF 외환 위기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당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외환 보유액의 절대 규모가 아니라 시장이 그 숫자를 어떻게 해석했느냐였다. 외환은 남아 있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자본은 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지금의 환경은 다르지만 메커니즘은 유사하다. 외환 보유액 국가, 신용등급 CDS 수치는 아직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이 묻기 시작하는 질문은 바뀌고 있다.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왜 이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구조에 대한 의문이 커질수록 숫자의 의미는 빠르게 약해진다. 이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설명의 문제다. 시장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성과 설득력이 부족하면 아무리 많은 지표가 안정적이어도 신뢰는 유지되기 어렵다. 과소평가된 위험은 이렇게 소통의 영역에서도 커진다. 경제는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니라 이해와 신뢰 위에서만 작동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만약 이 구조적 위험이 현실이 된다면 그 충격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극적인 붕괴를 떠올린다. 환율 폭등, 금융기관, 파산, 대규모 실업 같은 장면이다. 그러나 과소평가된 위험이 만들어내는 위기는 훨씬 덜 극적이다. 성장은 멈추고 회복은 지연되며 생활은 서서히 팍팍해진다.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비용은 늘어나고 자산은 유지되지만 현금은 부족해진다. 청년층은 미래를 미루고 중장년층은 방어에 집중하며 노년층은 불안 속에서 지출을 줄인다. 이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활력은 떨어진다. 위기는 한 세대를 무너뜨리기보다 여러 세대의 가능성을 동시에 낮춘다. 이 형태의 위기는 눈에 띄는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오래 지속된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끝났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위험하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과소평가된 위험은 바로 이런 느린 침식이다. 위기는 반드시 폭발해야만 위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조용히 지속되는 손실 역시 위기다. 그렇다면 이 느린 침식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위기를 피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취약성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경제는 항상 불확실하지만 모든 불확실성이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문제는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있느냐의 차이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자원이 남아있다. 정책의 신뢰 가계와 기업의 조정 여지, 그리고 아직 유지되고 있는 사회적 합의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시간을 벌기 위한 정책은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을 키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장 속도를 높이는 처방이 아니라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유동성의 양보다 질을 점검하고 단기 안정보다 장기 지속 가능성을 우선하는 판단이 요구된다. 이 선택은 단기간에 박수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하지 않을 경우의 비용은 훨씬 크다. 과소평가된 위험은 늘 선택의 순간을 조용히 지나간다. 그리고 뒤늦게 돌아보면 그 순간이 가장 중요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지점에서 개인의 역할은 다시 한번 중요해진다. 많은 사람들은 것이 경제의 구조적 문제 앞에서 개인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낀다. 그러나 위기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개인과 기업의 집단적 선택이었다.
모두가 동시에 방어에 나설 때 충격은 커지고 조정이 분산될수록 충격은 완화된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은 정보의 해석이다. 단기적인 안도 신뢰 기대기보다 구조적 변화를 읽어야 한다. 금리 인하 한 번 환율 안정, 며칠이 방향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두 번째는 유연성이다. 고정비를 줄이고 선택지를 남기는 일은 수익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해졌다. 세 번째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다. 위기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지만 준비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의 선택은 당장의 불편을 가져올 수 있지만 미래의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장치가 된다. 과소평가된 위험은 개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가장 크게 작동한다. 반대로 작은 조정이 모일 때 경제 전체의 충격은 분산될 수 있다. 이는 낙관이 아니라 과거 여러 위기가 남긴 가장 현실적인 교훈이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면 이 문제는 단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세계 경제는 이미 저성장과 고금리 높은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과거처럼 한 번의 정책 전환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시대는 끝났다. 이런 환경에서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진 국가일수록 회복이 더디다. 한국 경제의 강점이었던 개방성과 속도는 동시에 약점이 될 수 있다. 글로벌 충격이 발생하면 더 빠르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보다 먼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일이다. 성장률 경쟁이 아니라 안정성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큰 위기가 오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체력 저하를 겪게 된다. 과소평가된 위험은 바로 이 시대 전환을 과거의 일시적 조정으로 착각하는 데서 비롯된다.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판단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정책과 개인의 선택은 계속 엇갈릴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의 공포가 아니라 시대가 달라졌다는 냉정한 인식이다. 결국 이 다큐멘터리가 반복해서 강조해온 질문으로 돌아오게 된다. 한국 경제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위험 변수는 무엇인가? 그것은 특정 국가의 위기, 특정 지표의 급변, 혹은 외부 충격 그 자체가 아니다. 진짜 위험은 우리가 이미 달라진 환경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안정 공식을 믿고 있다는 점이다. 금리는 다시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 자산 가격은 결국 회복된다는 확신 정책은 언제나 마지막에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구조적 긴장을 가린다. 이 믿음이 유지되는 동안 변화는 미뤄지고 취약성은 쌓인다. 과거 IMF 위기나 아르헨티나 그리스의 사례도 같은 흐름을 보여주었다. 위기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예고된 상태에서 외면당했다. 한국 경제 역시 아직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다. 하지만 그 여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든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두가 안심하는 지금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야말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여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위험을 과장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과소평가하는 순간 그 대가는 훨씬 커진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이제 남는 것은 하나의 선택이다. 불안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인식을 바꿀 것인가. 경제는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대응의 대상이다. 가장 과소평가된 위험을 직시한다는 것은 위기를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위기가 오기 전에 행동의 여지를 넓히는 일이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잠재력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구조를 이해하고 기대를 조정하고 속도를 낮추는 선택이 필요하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위험을 피할 수는 없지만
충격을 흡수할 준비는 할 수 있다. 현금 흐름을 점검하고 선택지를 남기고 단기 신뢰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는 작은 차이를 만든다. 이 작은 차이가 모일 때 경제는 덜 흔들린다. 위기는 언제나 지나간 뒤에 설명되지만 대비는 지금만 가능하다. 이 다큐멘터리가 남기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하다. 가장 위험한 것은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위험을 보지 않으려는 습관이다. 그 습관을 멈추는 순간 한국 경제의 미래는 지금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